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공식 보고서인데요. 특정 개인의 파산 절차 중에 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예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니까요.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식별 정보는 저희가 모두 익명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파산 관제인이라는 전문가가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보고서거든요. 아, 관제인이 직접 조사하는 거군요. 그렇죠. 채무자의 과거 이력부터 시작해서 빚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현재 재산은 어떤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 개인 파산 절차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채무자분은 58세 남성이시고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소득이 약 10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시고요. 네, 기본 정보만 보면 사실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큰 빚을 지게 되신 걸까요? 이분의 과거 이력을 좀 봐야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 나이트클럽 웨이터요? 네. 근데 당시에 좀 안 좋은 일에 여러 번 연루되셨어요. 폭행 사건 같은 거요. 아, 폭행 사건이요? 네. 그러면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고 그때 처음으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부채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합의금 때문에 빚이 시작됐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행 사건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뇌경색이요? 아휴. 네, 그래서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거죠. 폭행 사건이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그게 또 경제적인 파탄으로까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라든지 최소한의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수급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또다시 카드 대출 같은 걸 이용하게 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부채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보고서에서는 파탄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시점을 2003년 1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이요? 와, 그럼 거의 20년 넘게 이 빚 문제가 계속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비교적 감당 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는 부채가 이 건강 악화라는 아주 큰 변수를 만나면서 또 거기에 이자랑 연체료가 계속 붙으면서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거 상황도 좀 특이한 점이 있던데요. 2011년부터 한 8년 정도는 지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셨고 현재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계신다고요. 이것도 당연히 재정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주거 이력 같은 것도 혹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채 규모를 좀 보죠. 파산 채권 총액이 약 1억 8,847만 원, 거의 1억 9천만 원에 가깝네요. 네, 상당한 금액이죠. 채권자는 보니까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외 여골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건 뭔가요? 일반 은행이나 카드사랑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건요.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원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 중에서 좀 받기 어려워진 부실 채권 있잖아요. 네네. 회수가 잘 안 되는 빚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추심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원래 채권자에서 유동화 회사로 채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빚이 오랫동안 해결 안 되니까 채권자가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점이 원금이 약 6,029만 원인데 총 부채가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난 20여 년 동안 이자가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인 거죠. 와,
20년 동안 정말 그 빚의 무게에 얼마나 짓눌려 오셨을지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렇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이 채무자분이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또 참 놀랍다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현재 이분 명의의 재산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금이 약 78만 원 있고요. 그리고 보험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이게 약 24만 원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예금 78만 원이랑 보험 환급금 24만 원, 합쳐서 한 102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딱 그 정도입니다. 인가요? 여기서 이제 파산 절차의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그걸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주는 환가 및 배당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됐어요. 우리 법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걸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압류 금지 재산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의 예금 78만 원은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생계비 기준 금액, 현재 기준으로 한 185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돈이라고 봐서 환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보험 해지 환급금 24만 원 역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기준인 1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킬 수 있게 된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지난 5년 사이에 뭐 처분한 다른 재산은 없었나요? 그것도 조사하죠? 네, 당연히 조사합니다. 혹시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과거 5년간 처분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가족 중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었을까요? 보고서에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태국 국적의 아내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위장 결혼 문제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는 별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 관계가 아니고요. 아, 네. 그리고 24살 된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 연락 없이 지낸다고 하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 명의의 재산도 다 조사를 하거든요. 혹시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재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마저 좀 단절된 상황처럼 보이네요.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가족 관계나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관제인은 은닉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채무자의 소득, 부채, 재산, 가족관계 등을 전부 종합해서 파산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관제인의 의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로 이 채무자분은 월 소득 105만 원으로는 도저히 1억 8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론이겠죠. 네, 그 금액 차이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즉 환가할 만한 재산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뭐 송달료라든지 관제인 보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절차에도 비용이 들죠. 네, 그런데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그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재산이 100만 원 남짓밖에 없으니까요. 아, 절차 진행 비용도 안 나올 정도다. 그럼 이 파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관제인은 그래서 법원에 파산 폐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폐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해봤자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도 없고 실익이 없으니 이 파산 사건은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동시 폐지라고도 부릅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을 하는 거죠. 파산 절차가 폐지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빚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면책이라는 걸 또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산 폐지와 면책은 엄연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빚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군요. 네, 면책은 법원으로부터 당신의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별도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파산 폐지 의견과 함께 이 면책에 대한 의견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면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냈나요? 관제인은 이 채무자분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거나 법원에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들을 말하는데요. 네네.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빚이 새긴 과정이나 그동안의 생활을 봤을 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인은 이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 및 면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이 관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면책 결정을 내리면 이분은 드디어 그 1억 8천만 원이 넘는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면책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이 그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행 사건에서 시작해서 건강 악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그 빚의 무게까지. 네, 그렇죠.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처음 빚이 생겼을 때 그 초기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이건 그냥 나와는 좀 먼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그런 위기가 한 개인의 삶을 정말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법적인 구제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억 8천만 원이 넘는 빚 앞에서 월 100만 원 남짓한 소득과 100만 원 정도의 재산만 남았던 이분의 상황. 참 막막했을 텐데 그래도 면책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 제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혹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대비를 넘어서서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연대나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